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장형 실험 담당 교수 김정기입니다. 원래는 이 현장형 실험 같은 경우는 실습 수업이기 때문에, 어, 이게 인터넷 강의를 해도 괜찮을진 잘 몰랐겠지만, 다행히 본 과목에서 이제 진행할 현장형 실험 같은 경우는 실제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이라기보다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활용하게 되는 그 시뮬레이션 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인터넷으로도 이제 대체 수업이 가능해져서 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활용 방법을 위주로 좀 간단하게 진도를 나간 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 시뮬레이션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기본적인 원리를 몰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유한요소 해석이라고 하는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중 제일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 아바쿠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속의 성형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 자동차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자동차 겉에 있는 판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에 그 외피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스탬프로 뚝뚝 찍어내죠. 그런 스탬프로 찍어내는 판재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기어들 같은 것도 가공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뭐 소켓 같은 것도 다 찍어낼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쪽에 보게 되면은 비행기 날개 같은 거라든지 뭐 엔진 카울, 그리고 안쪽에 들어간 샤프트 같은 거 전부 다 단조로 찍어내던가 그렇게 압출을 하던가 그런 여러 가지 금속 성형을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게 되는 요 캔들 있잖아요. 캔들 역시도 이제 그 컵 성형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판재를 이렇게 얇게 둬서 요대로 펀치로 찍어내서 이런 식으로 컵을 만드는 그런 공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금속을 합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얘를 어떻게 성형할 건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성형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판재는 그냥 만들면 되죠. 판재는 그냥 만들면 되는데 그 판재를 찍어내기 위한 금형은 사실 함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아시다시피 그 제품 생산을 할 때 생산 단가랑 이제 생산량이 있으면은 생산 단가가 적으면 적을수록 단가는 엄청 높아지고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식으로 가격이 반비례 관계를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가격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공장을 짓고 이제 금형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초기 비용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뭐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제 금속이 뭐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금형값이 100이 있고 제품 원가가 110인데 이제 하나를 생산하는 할 때 드는 비용은 요게 110이 되는 거고, 이제 만약에 10개를 생산한다 할게요. 그럼 100개가 되고 금형값은 그대로니까 얘가 10개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20으로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원리에 의해서 어, 초기 대량 생산할 때 금형을 함부로 못 찍어내요. 이 회사들 자체가. 그래서 이런 금형들을 생산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험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예, 해석이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 성형 공정들 나오는 이런 블랭킹이라든지 뭐 밴딩이라든지 딥드로잉, 뭐 하이드로 포밍, 스탬핑, 스트레치 포밍 같은 이런 다양한 공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공정들을 시행을 하기 이전에
이론적인 해석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해석의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자면 당연히 1960년대 이전까지는 컴퓨터가 없었죠. 그러니까 한 1960년대 들어서 이제 애니악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들이 좀 쓰이기 시작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때 컴퓨터들은 뭐 컴퓨터가 아닌 상태였죠. 지금에 비교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많이 고이신 분들께서 어 수학적으로 많이 고인물이신 분들이 이제 수학적인 계획법을 좀 많이 짰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최적설계 개념에 대한 연구를 선구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신 분인데 이제 응력이 딱 이렇게 가해진 상태에서 얘네들을 뭐 이런 식으로 응력장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얘네들을 그 트러스 형태로 이제 특정 구조를 짜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를 짜서 이제 해석을 실시를 했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개량을 해서 미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트러스 구조를 본격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최적 배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재 구조 해석을 할 때 조금 알아두면 좋긴 하지만은 뭐 사실 그 실제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CPU가 컴퓨터가 발달이 됐죠. 네, 컴퓨터가 발달이 돼서 얘를 어, 실제 그 문제에 적용을 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이제 유한요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한요소법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 이게 수학적 이론은 되게 복잡하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컴퓨터는 아직까지 그걸 못 따라오다 보니까 요 시기에는 이제 그 현실과 이론에서의 좀 약간 갭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때 컴퓨터는 엄청 비쌌습니다. 네.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한번 해석을 하는데 연산 비용 드는 것 자체가 뭐 실험하는 거랑도 크게 차이가 없었던 단계였어요. 근데 여하튼 이런 과정 중에서도 이제 슈미트라는 아저씨 같이 이제 시스템적 해석에 대한 구조 해석을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도출하는 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렇게 되다가 이제 그 컴퓨터가 점점 보급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구조 해석이 점점 더 보편화가 되고 그리고 최적화 기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예전에는 뭐 다리 같은 거를 이제 제작을 한다고 할게요. 이게 제작을 할 때 각각에 걸리는 하중에 최소로 걸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품이 이제 설계가 됐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될 경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해석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얘를 그러니까 최적성 기준법으로 가게 될 경우 그런 문제들이 좀 약간 많이 감소가 됐고요. 이거를 허용해주는 가장 큰 방법이 근사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수학적 개념이 이제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곡선 형식으로의 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2차 함수라든지 3차 함수. 근데 얘네들을 이제 실제로 정말 짧은 구간 조금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으로 나누면은 이제 얘가 다, 딱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선들이 이거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직선들이 이제 조합된 거랑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이런 어, 근사화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서 선형근사에 의한 최적화 방법이 좀 많이 보편화가 됐고 이것 때문에 이제 계산들이 기존 계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단순화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게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계산을 일일이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 컴퓨터에서 필요한 파워는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에 비례해서 이제 컴퓨터가 많이 발달이 됐으니까 이게 가능해졌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형상 최적 설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8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들이 이제 좀 많이 상용화돼서 이제 연산력도 많이 증가하게 되고 수치 해석 방법도 기존의 유한요소 해석법밖에 없었는데 뭐 경계요소법 같은 게 많이 생겼는데 저희는 이것만 쓸 거니까 이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좀 다 손으로 이걸 다 그려가지고 뭐 일일이 포인트에다가 이게 뭐 요소들 같은 게 하나가 있으면 요소 1, 요소 2, 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손으로 집어넣는데 그런 필요 없이 이제 CAD랑 이제 연동이 되면서 이제 구조 재해석이라든지 설계 민감도 해석할 때 그냥 도면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 도면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해석이 가능해지는 네,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그 해석법들이 이제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범용 최적화 코드라고 해가지고 뭐 성형 해석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안시스 같은 것도 있고 나스트란 같은 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뭐 디폼도 그렇고 솔리드웍스도 그렇고 그리고 아바쿠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새 실제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에는 요 아바쿠스를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보게 될 건데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이제 아바쿠스라든지 뭐 다른 소프트웨어들도 다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그 소프트웨어마다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고 인터페이스가 좀 차이가 나는데 뭐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하나 정도 알면은 다른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잘 학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부터 이제 유한 요소 해석이 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이제 보면은 네, 70년대부터 보면은 유한 요소 해석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 최소한 이게 뭔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한 요소 해석이라는 게 개념이 뭐냐면은 제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그 네모에 상자가 있어요. 상자가 있고 우리가 얘를 쭉 당겨요. 네,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마찰력이 있다고 하면은 마찰에 의한 힘의 손실이 일어나겠죠. 물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형상이 단순하니까 저희가 그냥 일반 물리학 문제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뭐 편미분 방정식 같은 뭐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힘도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일도 계산할 수 있을 건데 만약에 이 형상이 되게 복잡하다고 하면 이런 거 복잡한 형상 가지고는 손으로 계산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컴퓨터로도 이거를 그냥 통짜로 계산하려고 하면은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온 개념 자체가 뭐냐면 이제 복잡한 형상들을 간단한 형상들의 집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쪼개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오른쪽처럼 다 쪼개가지고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이제 같은 간단한 식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요 식들은 좀 더 그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선형 대수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제 뭐 F 이꼴 MA라든지 뭐 시그마는 그러니까 응력은 뭐 탄성계수의 변형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한 식들로 좀 풀어가지고 일일이 다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 각각의 위치에서의 대수 방정식을 다시 다 조합을 해요. 다 조합을 하게 되면 얘의 결과랑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같다라고 말을 안 한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같다라고 말을 안 한 이유는 바로 디스라이드에 나와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실제 답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 형태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네. 선형물 대수 방정식에 의해서 각각의 그 절점과 요소가 쪼개진 상태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선으로 이런 식으로 답을 점점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좀 답이 잘 안 맞다가 점점 이제 답이 가까워지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실제 답과 예측된 값이 거의 비슷해지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자면 재료의 그 응력값과 변형률 값을 구하게 되면은 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할 때 그 이동 거리 변이를 이용해 가지고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것처럼 다양한 식 변환이 가능해지는데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건 아까 전에 제가 비슷하다고 했어요. 같다고 말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사이기 때문에 실제 정답과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가끔 이 오차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완전 달라진 한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이제 소프트웨어 상에서 계산을 하는 계산 과정의 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나오더라도 얘는 아 이게 답인가 보다라고 하고 그냥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실제로 쓰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출된 결과랑 실제 실험값에 대한 검증 정도는 해봐야 된다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번 그 현장형 실험에서 이제 해석에 대한 실제 실험 값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이제 예측값을 비교를 해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해석을 했는데 아, 난 해석을 잘한 것 같은데 해석을 잘 해서 그냥 이 해석값으로만 어, 결과 보고서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위험한 거니까 요거는 꼭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좀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시뮬레이션이 맞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해석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뭐 이런 기본적으로 재료를 빵 때려서 특정 모양을 만드는 단조도 해석이 가능해지고 뭐 열 해석도 이제 가능하니까 열 처리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재료를 이제 압축을 했을 때 변형률이 많이 먹은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변형률 많이 먹은 데는 이제 미세 조직이 미세화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냥 변형률만 보고 요거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요새는 직접 코드를 바꿔가지고 이쪽에서 나오는 결정입의 크기가 네, 어떻게 되는지까지 예측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하진 않을 거고 요 변형률 정도까지 보는 선에서만 요번 수업은 진행하겠습니다. 코드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1년, 도 부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요거는 혹시나 나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단조 해석 가능하니까 이거 절삭 해석도 가능해질 거고 네, 아변 쪽도 해석이 가능해지고 압출도 해석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공정 해석할 때 필요한 거의 대부분을 이걸로 이용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도 아바쿠스라든지 이런 FEM을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요런 뭐 아까 봤던 소프트웨어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아바쿠스를 이용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아바쿠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아바쿠스 CA라고 해가지고 유한요소 해석에 필요한 통합 솔루션을 다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그 우리가 CAD에서 도면을 그려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모델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모델링 안에 얘가 같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네. 모델링 할 때 이제 뭐 부품 같은 경우도 직접 그림 도면을 그릴 수 있고 이 도면들을 조립할 수 있어요. 네. 도면을 조립할 수 있고 그 조립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이제 힘 같은 것도 줘야 되고 얘네들 사이에 마찰도 있을 거고 어디는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하는 그런 조건들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경계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네, 경계 조건까지 주는 이 모든 과정을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잡 컨트롤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를 시각화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전처리 과정, 분석 그리고 후처리 과정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적혀 있는 아바커스 스탠다드 익스플레이션 CFD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산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코드 얘는 이제 그 비선형이라든지 다이나믹 그러니까 좀 약간 고속 변형 같은 데 쓰이는 이런 좀 특수 코드고 얘 같은 경우 이제 유동 해석할 때 쓰이는 코드인데 이런 다양한 코드들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계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런 슬라이드 쇼는 여기까지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대략적인 원
소프트웨어